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5월 1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5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69%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약하게 상승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480억 매수, 기관 투자자가 3,500억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170억 매도, 기관 투자자가 630억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되었습니다. 좀 이제 상반된 모습이었고요. 코스피는 2700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상승을 멈추고 고점을 찍고 조금 이제 그 부분에서 자리를 잡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 전고점에 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시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시장은 옵션 만기 다음 날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이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0% 정도, 그 다음에 다우는 0.3%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어제 연준에 대한 발언이 좀 있었고요. 그 발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금리 정책이 제약적인지 의문이다. 그래서 다시 금리를 더 올리거나 계속 고금리를 유지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댈러스 연은 총재가 인플레를 2%까지 되돌릴 만큼 금리가 제약적인지 아직 의문이다. 그래서 연은 총재가 연준이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현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일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일축을 되어버리면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또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런 소식이 나온 것 대비해서는 다우나스닥이 차분하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은 그런 연준에 대한 발언은 뭐 이전에도 있었던 발언들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있을 4월에 미국 CPI 지표 발표를 좀 기다리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도 좀 기다리면서 이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5월 장단기 기대 인플레가 모두 3%를 웃돌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저런 발언을 한 거고요. 5개월 만에 다시 최고치를 찍으면서 또 이제 물가 지표가 쉽게 잡히고 있지 않다라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3%를 웃돌았기 때문에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물가 정상화가 지금은 어렵다. 그래서 1년뿐만이 아니고 지금 5년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도 3%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3%에 대한 물가 상승률이 고착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고요. 혹은 이 점점 내려가긴 합니다만 우리의 예상치보다 훨씬 느리게 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금리를 더 올려서 아예 시장 자체를 완전히 침체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경기 침체가 되어야만 물가가 잡히고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경제가 좀 정상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하루하루가 계속 저런 발언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주가가 떨어졌다가를 좀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우리가 올라갔다라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내려갔다라고 좀 싫어할 것도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 시장에 대한 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물가 지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천천히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뭐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었고요. 뭐 특별하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수급은 없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어제 매도 이후에 크게 뭐 매수 없이 진행되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대비해서는 확실히 절반 정도밖에 오지 못했고요. 여전히 이제 코스피가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또 금리가 계속 고금리가 유지된다. 시장을 경기 침체를 시키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성장주들이 눌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테마가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이 코스닥 종목들이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저런 시장에 대한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온다면 다시 또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딱히 코스닥에서 매수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코스피의 상위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런 실적을 안정하게 계속 유지를 해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지금 아직까지도 그 코로나에 대한 영향권에서 경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얼마나 시킬지가 또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환율은 계속 올라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5.5원 정도 올라가지고 1372원까지 또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용지표가 하락하였다. 이제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지표 발표 이후에 환율은 급락을 하였고요. 근데 지금 그 이후에도 계속 기대 인플레라든지 앞으로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고 우리 예상보다 느리게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좀 빠르게 될 수 없다라는 분위기와 함께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제 얼마 뒤에 나올 수 있는 그런 4월의 CPI 지표가 과연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환율에 대한 방향과 증시에 대한 방향, 그리고 금리 정책에 대한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이제 기대 인플레였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였고 그것이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표를 우리가 좀 기다려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지표도 아직까지도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번 올해는 정말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이죠. 선물 지표는 뭐 어제 진행되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조금 보합 수준, 유럽 증시는 오히려 반등을 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다음 주 시장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채권 금리는 4.5%대로 또 회복을 했고요. 여기서도 지금 더 내려갈까 말까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물가가 올라가느냐, 유지되느냐, 떨어지느냐 이런 방향의 기로에 서 있고 거기에 따라서 FOMC에 대한 그리고 연준에 대한 그런 정책이 금리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들이 각국의 이제 환율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환율에 대한 영향들이 또 이제 경제 이 수출과 수입 금액에 또 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상수지, 경상적자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모든 지표들이 지금 이 근본적인 물가 지표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 물가 지표는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고 결국에는 코로나에 의해서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되는 그 모습을 걱정을 해서 과도하게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부작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미국 발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미국이 결국에는 이 달러에 대한 유통을 좀 제대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물가가 잡힐 때까지 좀 힘들지만 우리도 거기에 휘둘리면서 좀 진행될 것 같다라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뭐 시간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 대출로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최소한 이 현금으로 모든 자산을 메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시간은 충분히 버틸 수 있고 우리에게 남은 것이 시간이기 때문에 뭐 금리는 결국에는 떨어질 겁니다. 언제까지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증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10원 하락해서 1.76% 하락했고요. 17,33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뭐 코스피는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만 두산에너빌리티는 좀 눌러지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사실 뭐 이 옵션 만기 다음 날에 바로 또 하락을 하면서 만기 근처에 이렇게 상승이 또 집중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래량은 340만 주로 전날 대비 줄어들었고요. 금요일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아니면 또 이전처럼 옵션 만기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패턴을 보았을 때는 지금까지 계속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지금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가까워지면서 또 한번 또 옵션 만기를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5월 달에는 MSCI가 껴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뭐 이번 금요일의 하락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는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중요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그런 분위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투자를 하겠습니다. 자, 뭐 차트만 본다면 결국에는 양호구름 빠져나가서 음봉 주었지만 추세 자체는 여전히 상승 방향입니다. 그래서 21선 위로 들기 시작했고 61선도 올라가고 있고요. 장기적인 이평선들은 모두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얼마나 주는지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요. 뭐 결국엔 조정이 나오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천천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타겟은 6월 말에서 지금 7월 정도로 좀 보고 있고, 그때가 가장 중요한 소식 중에 하나, 체코 원전에 대한 이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이죠. 사실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이 본계약과 100% 동일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100% 수주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그 소식에 촉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추세를 보면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그런 주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좀 지금처럼 가보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거래량 부족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힘을 받지 못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떨어진다라고 하면 떨어질 수 있다. 코스피가 다시 아래로 꺾인다면 충분히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다시 꺾일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이었고 그런 힘이었고 그런 위치이다. 그래서 코스피 어떻게 보면 이 차트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그런 소스보다는 코스피의 움직임 따라서 그냥 적절하게 올랐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주요하게 보고 있는 그런 이벤트들을 좀 기다리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월봉도 위로 좀 향하고 있지만 시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바닥 두 번 확인하고 지금 이평선이 모여있는 지점에서 빵 터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시기가 5월 달이 될지 6월 달이 될지 7월 달이 될지 아니면 좀 더 뒤가 될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30만 주 매수하였고 기관 투자자가 15만 주 매도하였습니다. 금융투자는 17만 주를 매수했는데요. 오늘 투신이 10만 주 매도하였고 사모펀드가 21만 주를 매도하면서 옵션 만기에 바짝 매수했던 물량을 그대로 뱉어내면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뭐 큰 변화가 없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오히려 이제 매수를 하면서 사실 뭐 옵션 만기 다음에 큰 이 변화는 없었는데 오늘의 하락은 아무래도 이 두 투자자로부터 좀 나온 것 같다. 특히 이 투신과 사모펀드가 크게 움직일 때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주가를 주로 움직이는 두 투자자가 매도를 때렸는데도 주가가 잘 방어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지켜봐도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은 뭐 다 같이 좀 떨어졌고요. 다음 주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426만 주에서 400만 주로 줄어들었고요. 또 21만 주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50만 주 수준에서 한참 유지가 되다가 옵션 만기 근처 그리고 5월 초에도 지속적으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일 오늘 이제 이 상승을 멈추고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이때도 이제 계속 공매도 잔고가 상환이 되는지를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확실히 이제 잔고가 이전보다 확실히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건스탠리가 분명히 지금 또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 공매도 대량 보유자가 직접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가도 같이 올라가면서 공매도가 줄어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국계를 보시면 오늘도 모건스탠리는 매수에 위치를 했고요. 거래원에서도 뭐 신한증권이 매수 상위에 위치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날도 모건스탠리, JP모간 쪽에서 매수가 있었고요. 최근 5일 동안의 매수량을 보시면
모건셀리 신한증권이 매수 상위에 위치를 하면서 국매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량들이 계속 매수에 위치하고 있다. 10일 동안의 평균도 그렇고요. 최근 이 모건셀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굉장히 많이 매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추세가 이 옵션 만기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 다시 모건슬리가 매도를 시작하는지 아니면은 MSCI 리밸런싱에 맞춰서 계속 지분을 늘려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량 보유자가 이제 상환을 시키면서 공매도 잔고를 줄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이 추세가 특수한 만기일에 맞춰진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좋은 소식을 앞두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차잔고고요. 대차잔고는 5월 10일자로 다시 64만 주로 늘었습니다. 상환은 9만 7천 주였고요. 그래서 63만 주 정도가 대차잔고가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좀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다가 뭐 크게 상승 하락 없이 며칠 진행하였고 5월 10일에 만기일 끝나고 바로 첫날에 대차잔고가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차잔고가 또 공격적으로도 월요일부터 해서 늘어나는지 또 체크를 해볼 거고요. 계속 늘었다가 줄었다가를 좀 반복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맞게 모건셀리가 움직이는지도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추적 물량은 30만 주에서 19만 주 매도로 지금 오히려 매도로 전환이 되었고요. 모건셀리의 매수에 힘입어서 목요일까지 옵션 만기까지 바짝 매수가 들어왔다가 또 지금 당일에는 금요일에 옵션 만기 끝나고 바로 당일에는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19.02%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전의 그런 패턴을 또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5월 다음 주에도 좀 하락이 계속 나온다면 또 가랑비에 옷 젖듯이 0. 몇 프로, 1. 몇 프로씩 빼면서 주가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물량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흔드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계속 매수를 해왔다. 벌써 19%까지 물량을 확보했다. 이번에 다시 떨어지더라도 이전처럼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올라올 가능성이 크고 그 고점을 돌파하는 여부는 뭐 중요한 소식들, 이벤트들이 있어야 된다. 그 이벤트들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이벤트에 대한 일정들도 각 매달 일정들도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좀 기다리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옵션 만기까지 MSCI 리밸런싱까지 어떻게 또 움직이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특별하게 움직임 없었기 때문에 가볍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관련 소식들 들고 와서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또 한번 체코 원전에 대한 소식입니다.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전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과 현지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는 제가 체코 원전에 대한 작전명까지 언급을 드렸고요. 팀 코로스라고 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장관이 직접 언론에다가 오픈을 한 코드입니다. 그게 지금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내비치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내던졌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고요. 입찰 마감 이후, 그죠? 체코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번에 이 체코에 방문을 했을 때 그 관련한 건들을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미국, 한국 이렇게 3파전에서 프랑스, 한국 이렇게 2파전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을 두고 이제 프랑스가 유럽 내 국가에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유럽 EU 속에 포함된 국가들, 폴란드, 그 다음에 루마니아, 그 다음에 체코, 그리고 북유럽 쪽에서도 뭐 스웨덴, 아니면은 뭐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국가들을 보시면 사실 폴란드는 이미 EU 내 국가이기도 하고 이 동유럽으로서 거의 뭐 최전방에 있는 국가죠. 러시아와 접전을 하고 있는. 근데 이 폴란드가 이 EU 내에 있다고 해서 프랑스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웨스팅하우스로 넘어갔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는 한수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를 이제 프랑스로 준다 만다라는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EU와 이 원전에 대한 발주를 주는 그 관련성은 사실 좀 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루마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설비 개선이라든지 SMR 관련 프로젝트를 프랑스로 단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탈리아와 캐나다 한수원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이번에 이제 정비를 하는 그런 수주를 한 거고요. 그 전에도 한수원이 또 수주를 한 게 있고요. SMR 프로젝트도 미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그다음에 UAE가 포함되어서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계속해서 이 유럽 내에서 이 입지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코가 갑자기 프랑스와 사이가 좋아서 프랑스로 갑자기 발주를 준다. 근데 가격이 비슷했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가 1.3이고요. 우리가 가격이 1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1,000원, 2,000원이면 싸지만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싸겠지만 이게 수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코가 GDP가 그렇게까지 높은 국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수조 원을 아껴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수조 원을 아낀다고 해서 싼 마이가 아니죠. 우리나라 제품이 아주 좋고 안정적이고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국내와 UAE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프랑스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나라를 선택을 할 걸로 저는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어느 정도 달래야 되기 때문에 그 옵션으로 체코가 이제 어떤 것을 제시를 할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지금 완전히 프랑스로 넘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호무역이 최근에 좀 떠오르면서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EU 내에 이제 입찰해서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중국 타겟입니다. 어디까지나 중국이 보조금을 많이 주어서 입찰 가격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해상풍력 시장에서도 값싼 터빈이라든지 혹은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 패널 관련 가격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값이 싸거든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보조금을 끼고 그렇게 가격을 찍어 눌러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업들이 이 중국 기업과 경쟁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타겟으로 이제 EU에서 너무 이제 이 EU 내 시장이 중국으로 자본 잠식이 된다 보니까 잠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법안을 발의를 한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한수원이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에 국가가 보조금을 주어서 이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로를 뭐 한 기에 뭐 1조 가까이 하는 거를 5천원 가까이 하는 거를 1,000억에 가격을 다운시키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작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최소한의 가격을 맞춘 게 이제 6조 정도로 예상되고 수출을 한다면 한 7조 정도로 맞춘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는 이제 해외 시장에 직접 폴란드라든지 체코라든지 합작사를 설립해서 합작 그 지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자재 가격 다운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 국가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런 인력들을 유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에 100개 넘는 우리나라 기업이 현진 14,000명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체코 내 입지가 상당하고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이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전은 굉장히 자신 있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UAE 수주전과 좀 묘하게 닮아간다라는 내용이고요. 기술 이전과 건설 능력, 그리고 현지화, 가격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한 달이 아니고 한 달 반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조금 가격이 흔들리더라도 주가가 위아래로 흔들리더라도 결국에는 뭐 우리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체코가 끝난다고 해서 완전히 혹여나 그죠? 엄청 낮은 확률로 우리나라가 이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이제 플랜트들이 많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또 기다리는 게 UAE의 두 번째 후속 프로젝트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대통령에 대한 방한 일정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5월 중순이면 사실 뭐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일정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 일정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최근에 핫한 게 반도체 시장이죠. 반도체 시장을 보면은 엔비디아가 HBM이라는 그런 메모리를 포를 탑재를 해서 AI 반도체를 생산하겠다. R100이라는 반도체를 생산하겠다. 그리고 이제 TSMC가 내년부터 양산하고 TSMC와 이제 SK 하이닉스 HBM이 합쳐져서 이 R100을 만들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지금 뭐 이 삼성전자가 또 이제 SK 하이닉스와 직접적으로 이제 붙으면서 12단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드맵을 보시면은 이 두 회사가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거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사내에 있는 이 똑똑한 인재들을 모아다가 HBM을 만들기 위한, 개발하기 위한 TF팀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장에 사활을 걸었다라고 해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 제가 갑자기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HBM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이밴드 메모리인데요. 메모리 D램이라고 하는 그런 메모리 하나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납품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원래는 이제 이 엔비디아라는 그 제품의 CPU 옆에 메모리를 이렇게 하나씩 이제 장착을 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는 이 2D로 그냥 하나씩 붙이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 왜냐하면 AI가 들어가게 되면서 AI가 많은 이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산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 정도 메모리 가지고는 부족하더라는 거죠. 근데 빠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좁은 면적에 더 빠르게 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칩이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이 메모리를 쌓아버리면서 만들어버린 이 HBM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D램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파트처럼 그냥 층을 쌓은 거고요. 우리 아파트 1층이 원래 납품하던 D램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파트 12층까지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냥 단독주택 12개가 들어가 있던 게 이 12층짜리 아파트를 6개씩 넣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제품 하나에 들어가는 소비 전력이 얼마나 높을지, 그리고 그런 이 메모리 칩이 얼마나 혁신적일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이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미 뭐 SK 하이닉스는 내년 물량까지 다 납품 계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내년까지. 올해 지금 절반도 넘지 않았는데 벌써 내년에 대한 HBM 제품이 다 계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많은 칩이 납품이 되어서 그죠? 결국에는 다 어디로 가죠? AI 데이터 센터로 갑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결국에는 전력을 필요로 할 거고요. 그 소비 전력은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동안 계속 가동을 하면서 많은 열을 식혀야 되는 그런 이 쿨링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직접적으로 메모리를 돌리는 전력이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돌리는 그런 공장보다는 훨씬 많은 전력이 단일 면적 내에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높은 전력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플랜트가 아주 많이 필요하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전 세계 전력 수요 추산을 해보면 AI 전용 데이터 센터 2022년에는 한 250에서 300 정도 테라와트시로 추산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2026년 약 4년 뒤에는 600 테라와트시까지 거의 2배 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이 기존 데이터 센터와 암호화폐 관련 데이터 센터도 결국엔 늘어나가지고 이 시장 전체가 한 2배 가까이고 거의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 그런 상황인데 천연가스 가격이 또 최근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요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알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천연가스라는 것도 결국에는 CO2를 내뱉는
탈탄소를 해야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석탄이 뭐 CO2를 내뱉는 양보다 천연가스가 훨씬 적기 때문에 뭐 대체 에너지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얘도 결국엔 쓸 수가 없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거를 다 없애고 나면은 남는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뭐 재생 에너지, 그리고 이제 원전 에너지 요 세 개밖에 없는 겁니다. 수소도 있는데 수소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재생과 재생은 당연히 24시간 동안 에너지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원전과 수소밖에 없는데 원전이 지금 대안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전력이 4년 만에 2배가 늘어나는 그런 시점에 이 대안으로 부상되는 것이 당연히 원자력 발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전력을 모두 원자력으로 메우겠다라는 것도 아니죠. 거기에 이제 보조 전력으로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해서 기저 전력은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를 하되 이런 것들로 이제 나머지를 많이 생산될 때는 채우고 적게 생산될 때는 이걸로 좀 더 채우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이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이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그런 관련 ETF의 수요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뉴스케일 파워도 이 월가에서 목표가를 낮추면서 공매도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주가가 좀 밀어 올려갔다가 윗골을 달면서 눌러졌지만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또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11.2달러를 찍고 빠르게 내려왔지만 결국에는 저 11달러 넘어서 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뉴스케일 파워 주가에 대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순이익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산에너빌리티에도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이 에너지 시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따라서 간다면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이죠. 아주 긍정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고준위 특별법도 그렇고 전력망 특별법도 그렇고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에 지금 전력이 남아돈다고 석탄 발전을 멈추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석탄 발전은 결국에는 이제 2035년까지 G7이 없애기로 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긴 하지만 지방에 이제 분산되어 있는 그런 전력들을 빨리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전력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전력망을 아직도 그 처리를 하지 않고 있고 다른 논쟁을 가지고 계속 이제 왈가왈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고준위 특별법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원자력 발전이 중단을 해버린다면 지금 아까도 보았듯이 4년 뒤에 2026년에 2022년 대비해서 전력이 2배 가까이가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도대체 뭘로 커버를 할 것인지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과 이 해상 풍력을 아무리 늘리더라도 태양광과 해상 풍력에 대한 전력이 많이 나올 때는 뭐 2배 가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적게 나올 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적게 나올 때를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게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요. 항상 그 반대쪽은 많이 나올 때를 주목을 해서 많이 나올 때 딴 거 필요 없더라. 그게 이게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적게 나올 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에너지가 우리가 뭐 밥을 2공기를 지금 먹는다고 해서 내일 하나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 이런 논리와 비슷한 거거든요. 매일매일 이제 적정량에 맞게 꾸준히 먹는 게 밥인데 어떤 날에 두 공기 다 먹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굶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때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들이 좀 빨리 통과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가 터지고 전 세계 추세가 이제 탈원전으로 가기도 했었죠. 원전을 그만 늘리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면 뭐 저도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이제 해소가 되고 이제는 이러한 안전보다도 조금 더 주목을 한 것이 에너지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 그리고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취약점 그 두 개가 그리고
그 두 개가 이제 큰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네, 그런 국가들이 다시 한번 이 에너지에, 원자력 에너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기 늘린다는 것도 아니고요. 뭐 8기도 아니고 6기도 아닙니다. 그냥 2기에서 4기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지금 앞으로 우리 늘어나는 전력 수요, 지금 원자력 발전을 30% 정도 유지하려면 이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정지되는 그런 원전을 대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핵 폐기물 보관 장소를 빨리 만들고 수명 연장을 추진해야 된다. 이게 합리적인 선택인데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터질 것처럼, 그죠? 핵 폐기물에 대한 그런 과장된 그런 위험도 때문에 그런 추진이 굉장히 더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추진을 막고 결국에는 핵 폐기물이 그대로 놔두고 원자력 발전 가동을 중지했을 때에 대한 그런 에너지 부족에 대해서는 이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강조를 하지 않더라고요. 잘못된 거죠. 한쪽 눈을 가리고 계속 반대면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에너지 부족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죠?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에너지 부족이 어떠한 상황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그거를 좀 논리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설명하는 그런 상황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행복한 국민이다. 네, 우리나라 시장이 좀 시끄럽긴 하지만 지금 뭐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는 계속해서 에너지 확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기다린 만큼 이 시장에 대한 상황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이제 물가가 잡히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그것만 좀 해결이 된다면 전반적인 증시 우상향과 함께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번 달에 유엔 대통령 방한, 그리고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발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초점을 두고 6월 달 말에 이제 발표될 수 있는 체코 원전에 대한 결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